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낸 거죠?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30년간 근무한 기자가 한국에서 이것을 직접 경험하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초강대국인 미국도 못한 걸 한국이 완벽히 해낸 걸 보고 한국 이민을 결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큰 언론사의 베테랑 기자가 놀란 한국의 이것. 도대체 뭐길래 이민까지 결정하게 된 걸까요? 그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터치 2번이면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30년간 국제부 기자로 일했던 리차드 월터입니다. 은퇴 후 전 세계 국가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루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세계 각국의 은퇴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소개하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음으로 체험해볼 국가는 바로 한국이었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 북한의 위협이 도사리는 국가,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정치적으로 시끄러운 나라, 대한민국. 저에게 한국은 딱 이 정도의 이미지인 국가였어요. 물론 최근 K-팝, K-컬처 이러면서 한국이 많이 유명해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는 다 뻥튀기 된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블로그 글을 준비하면서 크게 설레지도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언론사에서도 참고할 정도로 꽤나 유명하고 독자들도 많기 때문에 은퇴자들을 위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한국에서 6개월간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6개월간 한국에서 체류하며 진짜 한국의 모습을 파악하고 은퇴한 이후의 삶은 어떤지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죠. 그리고 한국에 도착했고 아내 메리와 함께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를 임대해 한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느낀 것은 거대한 문화 충격이었죠. 영어가 잘 통하지 않았고 도로 표지판은 모두 한글이었습니다. 복잡한 대중교통 시스템은 처음엔 미로처럼 느껴졌어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다고 극찬을 받는 한국이었지만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한글, 작은 글씨, 수많은 버스까지 온통 어려운 것 투성이었죠. 괜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버스 전용 차선이 있고 버스들이 막히지 않고 시간에 딱딱 맞게 오는 것을 보고 내심 많이 놀랐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어요. 미국보다 좋아 보였기 때문에 거부감부터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혼자 투덜대며 한국을 깎아내렸고 이 감정을 블로그에 그대로 올렸죠. 블로그의 첫 글은 한국은 외국인에게 그다지 친절하지 않은 나라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고 제 생각에 반대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어요. 기자 생활을 한 나의 시각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글을 올린 다음 날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영어를 전혀 못하시는데도 손짓 발짓으로 저를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친절한 웃음을 보이며 집으로 초대하길래 많이 놀랐습니다. 의심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야기해보니 아주머니께서는 이웃이기도 하고 외국인이기도 해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어렵진 않을까 걱정이 되어 집으로 초대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단순히 이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친절을 베풀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미국은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따뜻한 인삼차와 함께 종이에 적힌 문장이 있었어요. 구글 번역기로 작성한 듯한 서툰 영어였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도움을 청하라는 내용이었죠. 그것도 모자라 동네 지도까지 그려주셨어요. 마트 위치, 병원, 약국 모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구나. 블로그에 바로 정정글을 썼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진지하게 알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참고로 저는 미국에서 30년을 살아도 이웃집에 초대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다 계산대에서 당황했습니다. 신용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당황하고 있는데 뒤에 계시던 한 아저씨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QR코드를 손가락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결제가 앱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집에 돌아와 아내 메리와 함께 그날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메리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더군요. 메리가 버스 정류장에서 길을 헤매고 있을 때 한 고등학생이 영어로 도움을 주었답니다. 처음에 느꼈던 불편함은 점점 새로운 발견으로 바뀌어갔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발전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하루하루 깨달아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 발전된 시스템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제 블로그 독자들은 점점 한국에 대한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럽, 호주 등 전 세계 은퇴자들이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한국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 가던 중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며 우연히 발견한 곳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이라는 곳이었죠. 처음엔 그저 노인들이 모여 있는 곳 정도로 생각했어요. 미국에도 비슷한 시설이 있지만 대부분 누가 쓰지도 않고 관리도 되어 있지 않아서 방치된 상태인 곳들이죠.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웃음소리가 넘쳐났어요.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70대, 80대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열심히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경로당 회장 박영호 씨가 운영하는 스마트폰 교실이었어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자 모두들 환영해 주셨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분은 없었지만 스마트폰 번역 앱으로 대화했죠. 놀라웠습니다. 미국의 은퇴 노인들 대부분은 새로운 기술에 두려움을 느끼는데 이곳 노인들은 두려움 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들의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서로를 가족처럼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경로당 회원 중 누군가 병원에 가면 단체 채팅방에서 모두가 걱정하고 챙겨주더군요. 미국의 은퇴자들은 대부분 혼자서 쓸쓸한 생활을 하는데 말입니다. 제 블로그에 한국의 노인 공동체 문화를 소개하는 글을 올렸더니 전 세계에서 반응이 쏟아졌어요. 특히 미국의 CNN과 영국의 BBC에서 취재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죠. 미국의 보수 언론인 토머스 그린은 제 블로그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한국이 그저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몇 개를 만들었다고 해서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고 비아냥거렸어요. 한국은 여전히 문화적으로 폐쇄적이고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작은 아시아 국가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그의 댓글은 제 가슴에 반발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진실이 있다는 걸 이번에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죠. 토머스 그린에게 직접 한국에 와서 경로당을 방문해보라고, 직접 경험해보고 평론을 하라고 강한 어투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편견은 경험의 부재에서 오는 법입니다. 박영호 회장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경로당 활동에 참여해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처음엔 주저했지만 결국 수락했죠.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노인들과 함께하는 치매 예방 놀이, 노래교실, 심지어 김치 담그기까지 경험했어요. 놀라운 건 이 모든 활동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의 노인 정책 그리고 시스템과는 완전히 반대였죠. 경로당에서 함께 지내며 몇몇 친구들과 친해졌습니다. 여기서 만난 친구들 덕분에 서울 곳곳을 놀러 다니며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충격을 경험했어요. 바로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엔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지하철과 버스가 실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진짜 한국 대중교통 시스템이 대단한 게 단 한 장의 교통카드로 지하철은 물론 버스까지, 심지어 택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지금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지하철 따로 버스 따로 매번 돈을 내야 하고 게다가 큰 도시가 아닌 곳에서는 아직도 종이로 된 티켓을 구매해야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국에서 모두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미국의 대중교통 수준은 처참한 수준이죠. 더 놀라운 건 어플 하나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모든 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뉴욕의 지하철은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어 늘 불안한데 서울은 초 단위로 정확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노인들을 위한 무료 승차 시스템이었어요. 65세 이상 노인들은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런 교통복지가 가능한 이유를 조사해보니 한국의 탄탄한 사회보장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노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책으로 이어진 결과였어요. 제 블로그에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글을 올렸더니 미국 교통 전문가들까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교통공학 교수는 이메일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해 왔어요. 서울의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토머스 그린은 또다시 제 블로그 글을 읽으며 비아냥거렸죠. 한국은 작은 나라니까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기 쉬웠을 거라고요. 미국처럼 광활한 국토를 가진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일리가 있었지만 그건 핑계에 불과했죠.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대도시조차 서울만큼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으니까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선진국이란 단순히 GDP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라는 것을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국이었습니다. 놀라기도 많이 놀라고 경로당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며 재밌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한국 생활이 벌써 3개월 차가 됐습니다. 한국 생활 3개월째 갑자기 심한 감기에 걸렸어요. 미국에서라면 병원에 가는 건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냥 집에 있는 비상약을 먹으며 지냈을 겁니다. 미국은 감기로 병원을 가도 진료비가 진짜 어마무시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로당 친구들의 권유로 동네 작은 병원에 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어요. 접수부터 진료, 약 처방까지 모든 과정이 30분 이내에 끝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미국은 기본 몇 시간을 기다려야 의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진료비였어요. 약값을 포함해 한국 돈으로 10,000원 정도였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최소 200달러는 냈을 텐데 말이죠. 한국의 병원을 처음 경험하기도 했고 이렇게 빠르게 진료를 받게 되어 처음엔 의사의 실력을 의심했습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제 우려와는 다르게 처방받은 약을 먹고 하루 만에 증상이 호전됐어요. 이걸 보고 제 아내 메리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 병원에 가지 못해서 아플 일은 없겠네요. 걱정 없이 조금만 아파도 갈 수 있어서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메리의 말에 깊이 공감했죠. 몇 주 후 종합 건강검진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본 건강검진조차 보험 없이는 100만 원을 호가하니까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받은 종합검진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첨단 의료 장비로 철저한 검사를 받았는데 비용은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됐어요. 게다가 당일에 모든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 블로그에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글을 올렸더니 미국 의료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심지어 이번에는 미국의 한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인터뷰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연구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토머스 그린은 이번에도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질이 낮기 때문에 싸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의 주장은 근거가 없었습니다. WHO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이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직접 경험한 의사들의 실력과 병원 시스템은 미국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크게 바뀐 것 중 하나는 병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병원비 때문에 아파도 참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조금만 불편해도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료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국 생활 4개월 차,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일상이었어요. 음식 배달, 택시 호출, 은행 업무, 쇼핑, 심지어 관공서 업무까지 모두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배달 문화였어요. 미국에서는 피자나 중국 음식 정도만 배달되는데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음식이 배달됐습니다. 심지어 커피 한 잔도 배달해 주더군요. 한 번은 아내와 함께 치킨과 맥주를 배달시켜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는데 그 경험은 잊을 수 없습니다. 은행 업무도 놀라웠어요. 미국에서는 은행에 가기 위해 시간을 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앱 하나로 모든 금융 업무가 해결됐습니다. 송금은 물론 대출 신청까지 가능했어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지 알아보니 한국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 덕분이었습니다. 블로그에 한국의 디지털 라이프에 대한 글을 올렸더니 IT 업계 전문가들까지 관심을 보였어요. 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대표는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며 연락해 왔습니다. 토머스 그린은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비판했죠. 그는 한국의 디지털화가 프라이버시 침해와 감시 사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노인들은 이런 시스템에서 소외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한국 노인들은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웠던 것은
모든 연령층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디지털 격차가 심각한 문제인데 한국에서는 할머니도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고 음식을 주문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디지털 격차를 해소했는지 연구해 보니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덕분이었습니다. 어느덧 한국 생활 5개월 차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매달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모여 공동구역을 청소하는 날이 있더군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미국에서는 청소부를 고용하거나 각자 자기 집 앞만 신경 쓰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호기심에 참여해보니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웃들과 교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청소가 끝난 후에는 함께 간식을 나누며 대화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웃의 이름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에서는 한 달 만에 거의 모든 이웃과 안면을 텄어요. 또한 청소를 하며 느낀 건 거리가 너무 깨끗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이유는 분리수거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엔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환경을 위한 철저한 시스템이었어요. 플라스틱, 유리, 종이, 음식물 쓰레기까지 모두 분리해버렸고 재활용률이 미국의 몇 배나 높았습니다. 이번에도 블로그에 한국의 공동체 정신에 대한 글을 올렸고 미국의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한 도시계획가는 한국의 아파트 문화를 미국에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 문화만이 발달된 게 아니라 시스템도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는 게 한국의 충격적인 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었어요. 한 번은 아파트에 수도관이 터졌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누구의 지시도 없었지만 모두가 본인의 역할을 알고 행동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의 힘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한국 생활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경로당 친구들과 북한산 등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어요. 70대, 80대 노인들과 험한 산을 오른다니 위험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기우였습니다. 경로당 회원들은 저보다 훨씬 건강했어요. 그리고 등산길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70대 노인이 격렬한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기 힘든데 이곳에서는 80대 노인도 산을 오르더군요. 게다가 그들은 등산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해서는 또 다른 문화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블로그에 한국의 등산 문화와 노인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글을 올렸더니 많은 독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도시 안에서 등산할 수 있는 산이 많다는 점과 등산로가 잘 되어 있다는 점이 그 이유였죠. 미국은 평지가 많아 산이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한국처럼 등산로가 잘 관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등산객들 간의 교류였습니다. 등산길에서 만난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공경하고 도왔어요. 미국에서는 노인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노인들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했어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벌써 한국에서 지낸 지 6개월이 다 됐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내 메리와 저는 큰 고민에 빠졌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공동체의 따뜻함,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활기찬 노년의 삶을 한국에서 발견했어요.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집을 정리하고 한국에 정착하기로 한 거죠. 주변 사람들은 놀랐어요. 평생을 살던 미국을 떠나 언어도 다른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이주한다니 이해하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확실한 선택이었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한국은 은퇴한 이후에 살기 좋은 환경을 가진 국가였어요. 그리고 블로그에 최종 결정을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이 은퇴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그리고 왜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선택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죠. 그 글은 제 블로그 역사상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미국의 CNN, 영국의 BBC 등 주요 언론에서도 저희 이야기를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토머스 그린은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비판했어요. 저의 결정이 객관성을 잃은 감성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그 어떤 선진국보다 노년의 삶이 풍요로웠으니까요.
이제 저희는 서울 근교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정착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과 매일을 함께하며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가끔 미국에서 온 친구들이 방문하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들 모두 한국의 발전상에 놀라워하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토머스 그린과의 만남입니다. 그는 제 블로그 글을 보고 그렇게 비판하며 욕을 하더니 결국 한국에 왔습니다. 진짜인지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직접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가 직접 안내했어요. 처음엔 여전히 비판적이었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의 표정이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미국에 있는 손자와 영상통화하는 80대 할머니를 보고 충격받았다더군요. 우리가 함께 걸었던 한국의 거리에 밤늦게도 여성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니는 모습, 깨끗한 공중 화장실,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고속 와이파이를 경험한 후 토머스는 자신의 편견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귀국 후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칼럼을 썼고 이는 미국 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 진정한 선진국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선진국이란 단순히 GDP 숫자가 크거나 군사력이 강하거나 역사가 오래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격차를 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나라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것을 말이죠. 전 세계 은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당신의 제2의 인생을 계획한다면 한국을 고려해 보라고요. 이곳에서 저는 노년의 삶이 결코 쓸쓸하거나 외롭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요. 블로그를 통해 더 많은 세계 시민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는 것이 저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이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곳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인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발전을 지켜보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 아내 메리와 저는 가끔 서로에게 묻곤 합니다. 만약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노년은 어땠을까? 아마도 미국의 교외 지역에서 고립된 채 살고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배움의 연속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한국에서 진정으로 깨달았어요. 블로그 시작할 때만 해도 전 세계 은퇴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매력을 알리는 것이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계속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은 리차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일상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세계적인 의료 시스템, 따뜻한 이웃 문화까지 외국인의 시선으로 비춰진 한국의 모습은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으로의 이민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